네, 자 이제 생산요소 시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라 함은 우리 생산함수의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노동, 뭐 실물자본, 토지 뭐 이런 것들을 생산요소는 최종 생산물 시장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생산요소 중에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소득 분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생산요소의 거래, 그리고 그 요소의 성격별 소득 분배가 대체로 비슷하긴 한데 이제 그래도 그 완전 명목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한 그 대가는 임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실물 자본들에 대한 것은 그 실물 자본의 소유자에 대해서 일종의 이윤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지대 이라는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생산요소이긴 하지만 결국 그 가치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생산에 기여하는 이 생산 요소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북을 한 대 팔았어.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순수익이 뭐 5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생산 과정에서 임금이 차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임금목도 있을 거고, 자본이 차지한 목도 있을 거고, 토지도 차지한 몫이 있을 텐데 이 몇 대 몇 대 몇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곧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산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노동을 따로 노동시장을 살펴봄으로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요소라 함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동력, 자본, 토지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자본은 사용이 좀 우리가 좀 몇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섞어 쓰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데, 여기서의 자본은 실물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어, 그 자본이 아니에요. 내가 좀 투자 좀 했어라 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그 생산에 들어가는 어떤 도구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먼저 노동력 먼저 얘기를 하면,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죠. 뭐 노동이라고도 하고, 이 단어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노동력의 공급자는 노동자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통 공급자는 기업 쪽이었잖아요. 노동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노동자입니다. 수요자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력은 임금이라는 형태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 노동력의 소유자는 당연히 노동자겠죠. 그리고 노동은 인간의 고유 능력인데, 여기서의 인간은 뭔가 뭐 자연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 합의한, 인간이기로 정한 범주에 들어간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물학적 인간은 생리적으로 인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한 게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게 생각 못 하는데,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는 인간으로 규정되지 못한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노예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경제학적으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 거죠. 소유권도 없어, 뭐 자신의 처분의 자유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운영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도 되게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뭐 철학이 꼽히고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 노예제 사회예요. 그 귀족보다 훨씬 많은 수의 그 인간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간들이 경제를 뒷받침을 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경제학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예를 들어 생산 과정을 한번 사고 실험 한번 해봐요. 이 교탁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여기서 저기로 한번 옮겨야 돼 라는 내용의 이제 노동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 뭐 프로세스 진행된다. 이걸 사람이 낑낑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축한테 이렇게 끌게 해가지고 옮길 수도 있고 기계가 할 수도 있고 인간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인간이 하는데 노예로 분류된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하면 노동이지만 말이나 자본이 하면 그거는 도구가 한 겁니다. 도구가 한 거. 그리고 그럼 노예가 한 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으로 분류될까요? 도구로 분류되는 거예요. 되게 잔인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말하는 도구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노예라는 거는. 그래서 이 노동이 들어가는 모든 상품들은 모든 생산에서는 노동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티끌만큼이라도 들어가게 돼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무인공장 같은 거를 떠올리실 텐데 무인공장도 사람이 극소수지만 개입을 하고 있죠. 만약에 사람이 개입을 진짜 1도 하지 않고 0.001%도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뭐 자가 수리를 하고 혼자서 알아서 운영하고 뭐 원료도 자기 알아서 조달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계의 소유권이 특정 인간한테 있지 않는 한, 즉 독점권이 없는 한 그 무한 기계가 생산한 자원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가격이. 왜 수렴하겠어요? 인간 노력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저기 소금 맷돌 이야기도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은 원래 소금이 되게 귀했는데 무슨 맷돌 같은 게 이제 지 맘대로 막 알아서 막 소금이 나와. 그걸 소유하고자 사람들이 막 아둥바둥하다가 욕심내다가 실수로 그거를 뭐 연못에 빠뜨리죠. 그랬더니 연못이 바다가 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소금의 프라이스가 되게 높았는데 그 맷돌 기계 때문에 제로에 수렴했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생산에서 노동이 안 들어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노동이 조금 들어가면 조금 들어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거는 인적자본인데요. 인적자본은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도입된 제한된 개념입니다. 뭐냐면 체화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 그 인간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자전거를 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 자전거 뭔지도 알고 자전거 매뉴얼도 봤다고 쳐요. 그러다 자전거 탈 수 있는 거 아니죠? 타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걸 직접 타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령을 터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동차 운전,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은 이만큼이라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그 노력과 시간과 리소스는 이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매뉴얼 본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뉴얼 보고 그냥 스텝 1, 2, 3 레버를 당긴다, 뭐 밟는다, 하늘을 난다, 끝. 뭐 이렇게 되는 거면 그거는 이제 탈숙연화가 된 거죠. 거의 자동적이가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뭔가 체화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인적자본에 해당되는 건 뭐랄까, 게이머의 스킬인 거죠. 이거는 그냥 게임 매뉴얼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같은 아이템과 모든 조건이 동등해도 두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때 한 플레이어 더 뭐랄까,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리소스를 인간한테 막 들이부으면 그 인간은 그전에 할 수 없었던 거 하게 돼요. 자전거를 못 타다가 타게 돼. 비행기를 운전 못 하다가 운전할 수 있게 돼. 이것도
원래는 그냥 그 숙련도처럼 다뤘었는데, 그 인간의 저기 하나 속성으로 다뤘었는데, 이걸 모형화해 보니까 자본을 마치 아이템을 두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아이템을 장착한 것처럼 해석하는 게 더 잘 맞더라. 마치 내가 드라이버를 쓰던 노동자인데 전동 드릴로 바꾼 것 같은 것과 비슷하더라. 뭐 그렇게 해서 자본으로 취급하자라고 해서 그걸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물 자본이란 뭐냐? 도구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 생산된 상품이죠. 그래서 이 실물 자본은 노동력과 결합해서, 즉 인간이 저 실물 자본을 가지고 뭔가 이제 노동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정 자본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도구들, 뭐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보면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 노트북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드라이버 노트북에 녹아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얘가 그놈에 녹아 들어간 건 아니지만 생산 과정은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결합한다고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그래서 뭐 건물, 기계, 도구 같은 것들은 생산에는 필요한데 얘네들이 직접 들어가진 않죠. 반면 유동자본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직접 결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을 만드는데 뭐 마그네슘 합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마그네슘 합금은 진짜 지가 형태를 변경해서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거는 유동자본 원료 같은 거죠. 이러한 자본은 이윤이라는 가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인적 자본은 임금에서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고도의 그 인적 자본이 필요한 그런 노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한 임금으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복잡 노동이 단순 노동보다 임금이 높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뭐 단순한 스패너를 갖고 작업을 한다. 그 스패너는 되게 싸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엄청난 전동 스패너, 효율이 높은 그런 것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노동이라 할지라도 실물 자본이 더 고도화되면, 더 고도의 실물 자본을 갖추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겠죠. 이건 게임으로 비유하면 뭐겠어요? 아이템이죠, 아이템. 그러니까 실력이 똑같은 게이머가 둘이 있어도 한 사람이 아이템이 되게 좋고 이쪽이 아이템이 별로 안 좋으면 당연히 그 게임 내의 퍼포먼스는 아이템이 좋은 쪽이 더 높을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실물 자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게이머의 스킬과 그 게이머의 아이템이 둘 다 결합되겠죠? 현실도 마찬가지죠. 그 노동자의 그런 직업 훈련 정도랑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의 진짜로 쓰는 그런 실물 자본의 그 질, 퀄리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 있을 겁니다. 토지는 사실은 그냥 오로지 땅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인간 노동의 산물은 아닌데 우리가 땅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보니까 있었죠, 인류가 생겨보니까. 그런데 생산에 있어서는 필요 불가결, 완전 꼭 필요해요. 일정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 물리적 공간이든 가상적 공간이든 필요해요. 물론 가상적 공간은 인간 노동의 산물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뭐냐면 얘네들은 생리적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희소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제한적이죠. 지표면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생리적인 그런 게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지대라는 성격, 렌트라는 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희소하기 때문에 서로 경합을 하겠죠. 그런데 소유권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 소유권에 대해서 경쟁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런데 만약에 인간 노동의 산물이라면 이놈을 만드는데 얼마나 인간의 노고가 들어갔냐가 가만히 될 텐데, 이거는 가만히 안 되죠. 지금 뭐 땅 부자인 뭐 A라는 사람이 있다 쳤을 때 그 사람 노동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초에부터 없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극초반에는 발견한 사람 인자 뭐 이런 식이었겠죠. 아니면 뭐 왕권이나 이런 걸로 설정이 됐든가. 아무튼 토지가 최초에 어떤 소유로 진행되느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어찌됐든 인간 노동의 산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품들 중에는 각 희소성이 마치 토지처럼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그 주소 있잖아요. 뭐 구글닷컴 하면 그 영어 쓰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 주소가 그냥 무슨 알아듣기 어려운 일련 번호면 외워지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의 주소는 무슨 단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아는 단어야겠죠. 그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른다면 그 네임스페이스는 사실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한정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는 경합이 생기죠. 마치 장사가 잘 되는 땅의 가격이 엄청 비싼 것처럼 여기서도 되게 유명한 단어에다가는 엄청나게 큰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랜드닷컴 이런 도메인을 가지기는 정말 힘들겠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사야 됩니다. 실제로 애플사도 회사가 이름이 일반 명사다 보니까 애플자가 들어가고 이제 자기네 회사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도메인을 이제 다 사들여야 되잖아요. 큰 돈을 주고 막 사들여요. 그래서 일반 명사가 되게 비쌌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인위적인 그냥 그 도메인 네임이라는 그 인터넷상의 공간이지만 그것도 사실 토지랑 되게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설명을 하는데 들어가는 설명 요인과 비슷한 모양을 써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저 가격은 저런가? 그러니까 왜 뭐 서울 중심지 땅은 저렇게 비싼데 저기 시골에 있는 저 땅은 이렇게 싼가? 그 격차가 너무 큰 건가? 아닌가?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일반화한 것이 바로 경제적 지대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산 요소의 거래.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지금까지 생산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종류별로 이런 생산 요소는 당연히 각 생산 요소 시장, 그러니까 노동은 노동 시장, 뭐 토지는 토지 시장, 그다음에 실물 자본 각자의 실물 자본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 거기서 수요와 공급이 있을 것이고, 근데 실물 자본은 일단 1차적으로 상품이니까 진짜 상품을 위한 상품이겠죠. 그런데 노동과 토지는 사실은 일반 상품은 아니에요. 특수 상품입니다. 일단 노동은 인간이기 때문에 특수 상품이고, 토지는 인간 노동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상품들은 일반적 인간의 노동의 산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말한 그 노동과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똑같이 그 수요와 공급에 입각해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최종재 시장과는 어떻게 다르냐? 원래 최종재 시장은 최종재가 뿅 나와서 소비자한테 가면 어떻게 됐어요? 소비되고 끝이었죠. 그런데 생산재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생산재 시장에서는 그게 모여서 소비가 되면 그제야 최종 생산물이 어디선가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판매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재 시장 분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틸리티,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만족감에 입각해서 했었죠. 그래서 소비자 만족감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여기서는 그럼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무슨 취향이 있어가지고 나는 자본 덕후야 이러면서 뭐 자본을 많이 써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조합을 하든 그 자기 이윤만 극대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수요는 되게 이성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업들의 최적 산출량 결정이라는 메커니즘이 이거 해서 노동 얼마, 자본 얼마, 토지 얼마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실물 자본이 뭐
5억이 필요하다. 그래? 조달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발 수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산출량 결정들로 인해 유발되는 수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프로세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소비 시장에서의 최종적 수요는 심리학적 프로세스입니다. 근원이, 원동력, 모티베이션이. 그래서 그리고 그 선호는 이제 그 각 개인들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간주하는데 나중에 요 선호가 서로 얽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 남들이 많이 쓰면 효과가 더 좋아지거나 반대로 나빠지거나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효용함수 자체가 그냥 남들을 좀 고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많이 버는 거 내가 뭐 1억을 벌었다고 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1억을 못 버는 내가 1억을 벌었을 때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이니퀄리티 어벌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죠. 노동, 실물 자본, 토지는 얘네들이 완전히 질적으로 결합이 돼서 생산 과정에 투입이 돼요. 그러면 최종 생산물이 나오겠죠. 이게 돈으로 바뀌어. 이게 판매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돌려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과정에서 그게 되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게 핵심 질문인 거죠. 일단 미국의 결과적으로 요소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나 보면 상당 부분이 일단 임금 형태로 간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본에 대해서 가는 것 그리고 뭐 지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금 차지하고 있죠. 전체에서. 한국도 뭐 저거랑 비율은 좀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토지, 노동, 자본 시장들, 생산 요소들의 각자 시장들이 전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전제를 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수요자도 공급자도 가격 수용자예요. 왜냐하면 요소 시장에 비해서 각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너무나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각자의 의사결정이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존재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 그 개별 기업이 가진 기술이 이런 형태, 우리가 배웠던 그거 이 표를 그대로 한번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총생산 곡선을 그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걸 가지고 요리조리 잘 막 역함수 취하고 해가지고 토탈 코스트 펑션을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안 가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생산 요소를 갈 거기 때문에 이 생산에서 유발되는 노동 수요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레이버를 계속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을 이 기업이 추가 고용하게 되면 얘가 추가로 더 생산하는 게 얼마냐라는 거예요.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MPL. 원래 하첨자 L을 써야 되는데 이 문자 표기 한계 때문에 그렇게 못 썼어요. 자, 빵명을 고용하고 있다가 한 명을 고용하면 빵에서 식구가 되죠. 한 명을 고용하면 이 한 명은 19단위의 생산물을 이 기업한테 안겨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한 명이 일하고 있다가 두 명이 일하게 돼. 그럼 그 두 번째 사람은 36 빼기 19인 17만큼을 기업한테 제공하는 셈이 되죠.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는 그냥 Q를 L로 미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냥 델타 Q를 델타 L로 나눠준 거기도 하고요. 그럼 결국은 노동 한 단위, 뭐 이거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노동으로 할 수 있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아무튼 노동 단위가 하나 추가됐을 때 그 노동 단위가 얼마나 그 기업한테 더 많은 생산물을 주느냐, 요게 MPL이라는 거죠. 이 MPL 커브를 보시면 대체로 처음에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요한 건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에 있어서 포화 상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노동력이 너무 과다하면 당연히 그 과다한 상태에서 추가 노동에 대한 생산성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가된 노동자가 주는 일종의 생산성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기업은 어차피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그럼 한 명을 더 고용하면, 지금 100명이라고 있는데 지금 노동자 한 명 더 고용하면 물건을 몇 개 더 생산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얼마를 더 버는 건데,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지금 모든 시장이 완전 경제 시장이니까 만약에 내가 7명에서 8명을 고용했더니 7명 상태에서 1명 더 고용했더니 5를 벌었어. 그런데 이 물건의 가격이 2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한 명 더 고용하니까 100만 원의 매출 증가가 나타난 거죠. 여기서는 지금 그 자본 같은 거는 안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한 명을 고용하니까 100만 원을 더 벌게 됐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공짜는 아니잖아요.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임금은 50만 원 주면 되는데 그 50만 원 주면 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더 벌어다 줘요. 순이익이 그래요. 그러면 기업은 고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 50만 원 더 벌잖아요. 이윤이 늘잖아요. 그런데 대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100에서 101명이 됐어.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101명에서 102명 할 때는 얘가 벌어다 주는 거는 앞에는 100만 원 벌어줬지만 뒤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이상 벌어줄 수는 없겠죠. 그 이하를 벌어다 줄 거는 뭐 80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여전히 월급이 50만 원이야. 고용하겠지. 언제까지 그 짓을 하겠어요? 계속 떨어져서 한 명을 더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만 원, 이건 50만 원 이하가 될 때까지 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용 안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한 명을 더 고용해서 벌 수 있는 것보다 임금이 더 많이 나갈 테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MPL에다가 프라이스를 곱하면 이게 기업이 이 추가된 노동이 벌어다 주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라고 해서 VMPL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MPL에 Value of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프라이스 곱하기 MPL이에요. 그리고 Marginal Product of Labor, MPL이 단위가 생산물의 양이니까 그 생산물의 가격을 곱하면 화폐로 환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MPL, 만약에 여기까지만 주어졌다면 여기서 MPL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프라이스가 주어진다면 VMPL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방금 말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VMPL이 웨이지보다 높으면 더 고용하고, 반대로 VMPL이 웨이지보다 낮으면 고용량을 줄입니다. 그럼 결국 이걸 반복하게 되면 VMPL이 W가 될 때까지, 여기서 W는 웨이지, 임금을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반복하게 되면 결국 VMPL이 웨이지랑 같아지는 수준이 최적 노동량이 됩니다. 이 기업이 선택하는. 그러면 이 논의가 노동력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는 적용 못할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쵸? I번째 생산 요소가 있어. 완전히 일반화해서 모든 생산 요소에 인덱스를 붙여서 1부터 라지 n까지 붙인다면 I번째 생산 요소가 있을 때 걔도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생산 요소 I라는 게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MPI를 프라이스랑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I번째 생산 요소를 하나 더 도입하거나 또 추가했을 때 이 기업한테 벌어다 주는, 그 I번째 생산 요소가 벌어다 주는 그 이익이 있을 텐데, 결국은 그 I번째 생산 요소의 가격은 그놈과 같아진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VMPI가 결국은 VMPI와 그 생산 요소의 가격이 크로스된 지점이 바로 최적 생산 요소 고용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임금으로 시작해서 얘기했지만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아까 봤던 그 표에서 도출했던 VMPL입니다. 빨간 라인은. 만약에 웨이지가 저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최적 생산 수준은 어디겠어요? 자, 여기 있다면 지금 이득이 이만큼인데 내가 코스트 이만큼이니까 땡큐죠. 더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는 내가 고용했을 때 추가로 얻게 되는 이득이 이만큼인데 코스트는 이만큼이야. 당연히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줄여요. 그래서 여기가 만난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웨이지가 어느 수준이든 결국 이 VMPL 곡선과 만난 지점일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VMPL이 그 자체가 바로 노동 수요 곡선이란 뜻입니다. VMPL 곡선은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 도출하는 게 무척 간단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생산함수로부터 노동력에 대한 그 생산량을 알고 있다면 그걸로 VMPL을 도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VMPL이 바로 노동 수요 곡선이다. 그 자체다.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VMPL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얘네들도 그 축변수 외의 요인이 변동한다면 변할 수가 있겠죠? 일단 VMPL이 P 곱하기 MPL이기 때문에 프라이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MPL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종 생산물 가격의 변화는 P의 프라이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다른 요소 공급 변화, 생산 기술 변화는 MPL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최종 생산물 가격 변화,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북 판매업자인데 원래 대당 100만 원에 팔고 있었어. 그런데 대당 150만 원에 팔게 됐다. 뭐 어쩌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VMP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VMPL이 P 곱하기 MPL인데 P가 올라갔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그 MPL 표예요. 여기서 20 단위당 20이었던 이 상품의 가격이 30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30으로 다시 채워봐. 그럼 VMPL이 달라지죠? 그럼 이것을 한 그래프에 다 그려봐요. 원래 그래프가 빨간 선이었는데 새로 그린 그 31대. 자, 그리고 웨이지가 여기 있다면 최저 고용량이 이만큼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아까 새로 그린 그 MPL은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최저 고용량이 이렇게 바뀌죠. 즉, 최종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자 노동의 수요량이 증가했다. 노동 수요 곡선이 위로 이동해서. 라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굳이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 안 하더라도, 그냥 사고 실험으로도 쉽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럼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 지금까지는 그냥 뭐 실물 자본을 이런 것들이 특별히 언급 안 했으니까 변함이 없는 상태를 전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변화를 주게 되면 당연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뭐 3명당 한 대꼴로 경운기를 쓰고 있었는데 뭐 2명당 한 대꼴로 바꿨다. 더 많이 도입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실물 자본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이제 도구들을 더 많이 쓰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당연히 한 명당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즉 그 말은 뭐예요? MPL이 올라가니까 프라이스는 그대로라도 MPL이 올라가면 VMPL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노동 수요, 결국은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난 기술 변화, 뭐 이제 뭐 생산 공정의 혁신이나 아니면 뭐 신기술을 도입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MPL에 올리게 만든다면, 여기서는 지금 뭐 트랙터 얘기를 했지만 굳이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생산 공정을 바꿨다, 아니면 뭐 직제를 원래 뭐 전통적인 수직 계열적인 뭐 과장, 부장 뭐 이런 걸로 하다가 뭐 팀제를 바꿨더니 생산성이 올라갔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 MPL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것들을 그냥 기술 변화라고 한 겁니다. 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MPL을 올리게 되면 아까 말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똑같이 VMPL이 올라갈 테니까 노동 수요 곡선이 올라가면서 노동 수요량이 올라갈 텐데,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 기술 변화는 사실은 노동 수요량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자동화 기술 같은 거가 발달하게 되면 그거는 아무튼 그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게 맞아요. NP를 높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노동자 한 명, 100명 일하던 공장을 노동자 한 명이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스위치만 타다닥 누르고 있으면 돼. 그 무인 공장이 된다면 한 명이 생산한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사실 그 나머지 모든 무인 자동화 기계들은 실물 자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물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박은 그거예요. 그런 기술이라면 사실 노동 수요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 기술에 따라서 이 기술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많은 경우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가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실업률과 연관이 돼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미시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주제예요. 거시적 주제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 거시예요. 성장 논의는 거시 파트거든요. 경제언론 2에서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VMP가 열쇠입니다. 모든 부분이 밸류 마지널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 다 우아향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게 모양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지만 우아향한다는 건 똑같죠. 그것만 있다면 이제 평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동일 부분에서 기업이 다르다 해도 똑같은 노동이라면 동종업계 노동이라면 임금률이 비슷비슷하죠. 의사들 임금이 거기가 거기고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아무튼 조건이 비슷한 병원들의 의사 봉급은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직종의 뭐 조립공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비슷한 조건의 뭐 서빙이라든가 비슷한 조건 아무튼 그런 것들 보면 기업이 달라도 임금은 좀 비슷한 편이잖아요. 조건이 비슷하다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VMP예요. 만약에 한쪽에 VMP가 높다면 걔네들은 더 많이 고용하고 싶겠죠. 그런데 많이 고용하면 어떻게 돼요? MPA를 하향하니까 많이 고용할수록 줄어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VMP들이 기업마다 이렇게 있는데 다 불균등을 분포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노동자 한 명이 이 부분에 들어왔을 때 기업 A, B, C, D가 있다고 치고 당연히 B라는 기업이 제일 많이 수요할 거 아니에요. 노동 수요를. 그러면 그 MPL이 깎이죠. 계속 고용을 하니까. 그럼 이제 얘도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깎일 때까지 계속 고용할 거거든요. 결국 이쪽은 오히려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을 내보내야 되는 식으로 해서 이쪽은 노동자를 줄이면 VMP로 올라갈 거고 낮은 쪽은 올라가고 높은 쪽은 깎이니까 평준화가 돼요. 결국은. 게다가 이게 개별 부문 내 동일 기업 그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이게 나타나겠지만 이게 VMPL만의 문제는 아니죠. 토지도 마찬가지고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요소들이 다 I번째 요소들이 마찬가지로 같은 부문 내에서는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부문간은 또 안 그러겠어요? 부문 간 이동성이 좀 제약이 있어서 그렇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이 분야는 이렇고 또 다른 분야가 있어. 거기는 높아.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분야에서 이쪽 분야를 계속 가겠죠. 혹은 신규 진입하는 쪽이 야 이쪽보다 이쪽이 유망하다 생각해서 이쪽을 더 많이 지원한다든가 해서 사람들은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쪽은 전체적으로 또 깎일 거고 이쪽은 전체적으로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메커니즘 핵심은 뭐냐면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방금 말한 이 논의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 토지, 그리고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 과정이 진행되게 되면 부문 내에서도 그 생산 요소에 대한 이제 수준이 비슷해지고 VMP가 비슷해지고 부문 사이에서도 비슷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각자 가지고 있는 VMP 곡선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최적 수요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 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부문 간 이동, 부문 내 이동을 통해서 평준화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레벨이 같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들어져요. 만약에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니고 얘는 여기에 있고 얘는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저쪽 임금이 더 높다는 뜻이죠. 여기서 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낮아진 쪽으로 가고 이쪽은 높아진 쪽으로 가서 평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균형 상태가 된다면 모든 부문과 모든 기업의 VMP, 모든 생산 요소들의 VMP가 평준화되는 경향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 한계 생산 가치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하나로 고용된 그 사람이 가지는 VMP가 있겠죠. 그 자체입니다. 그게 시장 임금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리카도가 마지막으로 고용된 하나, 그러니까 그 마지막 프로덕트가 체감하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에 고용된 애가 제일 작겠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웨이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인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없으면 이 논의가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한계 생산성이 체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더 유리해지죠. 그럼 더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 다 빨아들이겠죠. 만약에 모든 구간의 한계 생산 체증이라면 이미 그러면 그 부문이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눈에 압도적으로 띄는 분야가 보이진 않죠. 언젠간 체감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되게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를지언정 언젠가는 떨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 법칙은 되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냐? 방금 제가 모든 부분에 비슷한 조건이라면 같은 노동을 한 사람들은 임금률이 비슷할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데?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축구선수 연봉 격차가 얼마나 심한데?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야구선수 이진이랑 일진 생각도 나고. 근데 사실 노력하는 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런 실제 부문 간에도 지나치게 임금 격차가 크고 동일 부분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큰 게 관찰이 돼요. 그래서 야 이거 VMP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방어이론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한 이 밸류 오브 마지널 프로덕트로 다 설명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방어 이론들은 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보상적 격차, 능력차, 인적 자본 같은 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보상적 격차는 뭐냐면 직업에 대한 매력, 노고, 위험성들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피되는 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자의 기피를 상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준다.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똑같아. 있을 거야. VMPL은 있는데 노동 공급이 기피 직종이다.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아무튼 그래서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 노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동 수요 쪽이 되게 적어서 아니, 노동 공급 쪽이 되게 작아서 임금이 높아진다. VNP는 똑같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능력 차이. 야, 그 선수들 차이가 나는데 그게 능력 차이 때문이다. 그게 VNP 어떻게 반영되느냐? 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메시를 한 명 고용했을 때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가 그냥 실력이 고만고만한 사람을 고용했을 때 마지널 프로덕트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A급, 특급 선수를 구단이 데려오면 구단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사실은 수입이 높아지잖아요. 인기가 많아진다든가 팬이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경기 수입이 많아진다든가 입장료 수입이 많아진다든가 결국 얘네들도 일종의 기업이니까 그런 이윤 같은 걸 계산해 보면 벌어다 주는 게 나와요. 그게 NPL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메시가 저가격 받는 거는 그만한 얘가 갖다 주는 게 있다 구단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혹은 생산으로 보면 숙련 기술자 임금이 비숙련 기술자 임금보다 훨씬 높은 이유도 여기 있다. 숙련 기술자가 1시간 일하면 얘는 자동차 10대 고치는데 비숙련자는 1시간 2대 고치지 않냐. 그럼 당연히 제가 NPL이 더 높은 거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제가 저 노동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갔어. 비행기 조종 때문에 10년을 공부했어, 얘가. 아니면 의사가 되려고 뭐 의사 기본 교육에다 인턴 레지던트까지 해서 10몇 년을 했어. 되게 박봉 혹은 돈을 줘가면 본인이 줘가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분야의 임금보다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노동 공급도 있고 비교적 그런 고급 노동일수록 제한적이죠. 내가 비행기도 조종할 줄 아는데 의사 면허도 있고 거기 변호사 면허도 있고 이러기 힘들잖아요. 그쵸? 자동차 정비도 할 수 있고 막. 왜냐하면 그 각각이 그 쓸만하게 훈련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드는데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고도의 전문직일수록 공급이 적습니다. 오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한 그런 보안 이론을 가지고 해봐도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기업 사이즈 똑같고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숙련도도 똑같은데 예를 들어 직제가 한쪽은 비정규직, 한쪽은 정규직이야. 임금 차이 나거든요. 이거 방금 말한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똑같아. 근데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야. 임금이 약간 다르거든요. 여자 좀 낮은 경향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건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에서 그 방어 이론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모델을 수정해서 설명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임금 격차를 전부 다 아까 말했던 그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로 설명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보는 게 이제 시장 지배력, 효율 임금, 문화 요인 같은 거예요. 하나씩 보면 시장 지배력의 예는 노동시장에서는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한 기업은 노동조합이 있어. 한 기업은 노동조합이 없다라고 사고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수령 금액은 노동조합 있는 쪽이 더 높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관찰된 사실이에요. 협상력이 달라지면 당연히 관철할 수 있는 게 달라지게 되죠. 그것들이 그러면 결국은 그 노동조합 있는 그 기업은 임금이 더 높겠죠. 실수령액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노동 공급이 통제되어 있는 면허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공급량이 통제되어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뭐 법조인도 통제되어 있고 왜냐하면 시험으로 뽑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의사도 전국 의대에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릿수가 있잖아요. 결국 그게 공급이에요. 공급량이에요.
이게 통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의 임금도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미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떤 프레임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 노동자를 한 명 더 고용했을 때 이 기업이 얼마를 더 벌어. 그러니까 그 금액을 주는 거야. A를 고용했더니 100만 원을 벌었어. 100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거야, 이 기업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인과를 좀 다르게 봅니다.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과만큼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한테 준 만큼 이 사람은 그에 합당한 노력을 제공한다 뭐 이런 식의 논의입니다. 인과를 다르게 본다는 논의예요. 실제로 고용주는 모종의 이유로 좀 높은 임금을 줄 요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세기 초반에 포드 자동차 사례인데 밖에서 보기엔 뜬금없이 임금을 거의 2배 가까이 줬거든요. 근데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자동차 업계 쪽에 있던 이 사람이 포드에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동종업계 사람보다 2배 정도 더 받는 거죠. 같은 경력에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해고되면 어떻게 되겠어? 해고되거나 직장 옮기면 임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관두기 싫어지죠. 그러니까 안 관두려고 혹은 잘릴 일이 없게 노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요인이 있으니까, 이 직장에 있을 만한 요인이 있으니까, 즉 만족스러우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데, 자동차 산업은 태생적으로 좀 고숙련이 필요해요.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생산성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어가지고 편의점 알바처럼 자동차 노동자를 고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내에 관두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하다가 뭐 딴 데 가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포드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제 붙박이로 일한 사람들이 아무튼 근데 거기에 뼈를 묻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자동차는 만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나사산이 뭉개졌어. 그렇다고 해서 프레임 여기 뭉개졌다고 다 버릴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유연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경험의 힘이거든요. 경험이 있으면 이 경우 이렇게 하면 돼. 나사산이 무너졌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면 뭐 얘가 여기가 균형이 안 맞네.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초심자들 모여서 여기 나사만 3시간째 빼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생산성 저하거든요. 베테랑이 있으면 그런 문제는 금방 해결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많은 이득을 얻은 걸로 평가가 됐고, 그거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확실히 말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자동차 제조업의 종사자들은 임금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되게 근속연수도 오래되는 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협상력을 부여하죠. 20년차 베테랑 이런 사람들 되게 귀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함부로 자르기 어려우게 되니까 아무래도 노동조합의 발언력도 세지고 아무튼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얽히는 게 있는 거죠. 부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일반에서 얘기하면 사실은 효율임금 가설이라는 것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고용주가 만약 이 노동자의 잠재력과 그 잠재력 중에 얼마나 지금 이것을 업무에 지금 투여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안다면 사실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그걸 모르니까, 고용주가 모르는 정보인데 그 노동자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모형할 때 에폴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자발적으로 쓰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업주는 그게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노력을 자기 전체 쓸 수 있는 노력을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거를 그냥 돈을 많이 주는 걸로 보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 기업에 계속 머물고 싶어질 테니까 그 에폴트를 자발적으로 더 많이 쓸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그냥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정당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차별 있는 거 맞다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뭐 과정이 왜 남자한테 많이 주냐? 남자가 가장이니까 가장한테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을 줘야 돼. 라는 식으로 이제 정당화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이나 청년 노동은 가장이 아니니까 적게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와서 하면 되지. 가구주가 내 청년이지만 제가 소년 가장이거든요. 이러면 가족임금 줘야겠네. 안 그러거든요. 그냥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완전하다면 사실은 만약 이런 차별이 존재할 때 그러면 여성이나 청년 같은 경우는 적은 임금을 주고 더 많은 MPA를 걷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그 수요가 높아지면서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몸값이 높아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주는 것만 많고 하는 것은 가격 대비 가성비는 떨어지니까 덜 고용하게 되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정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항구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차별들은 이제 인종차별. 우리나라는 이제 인종 구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이제는 인종차별도 문제가 되어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아무튼 뭐 통계학적 차별들도 존재해요. 뭐 여기는 힘을 많이 쓰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력서가 2장이 왔는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야. 힘을 쓰는 건 남자가 더 많이 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학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모르죠. 직접 측정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라 간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간접 추론하는 것들은 사실은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남자니까 뭘 잘하겠지, 아니면 여자니까 뭘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직접 측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정보를 다 얻어볼 수는 없으니까, 통계적인 그런 편견을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메시하게 내리게 되면 결국 그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노동시장에서. 자, 그 다음, 생산요소의 공급법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요 얘기를 했고요. 수요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공급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노동자 쪽 얘기인 거죠. 노동자들이 얼마나 노동을 공급할 것이냐. 자, 여기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일단 그 임금률에 노동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상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은 편익이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의 노동은 정말 취미에 안 맞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내가 미쳤냐 왜 이렇게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노동이라고 해야겠죠. 여기서 이 모델에서의 노동은 말 그대로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홀릭이나 아니면 덕업일치라고 하죠. 막 뭐 A 분야의 덕후인데 A라는 산업에서 일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은 재미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말 그대로 돈 때문에만 하는 노동으로 문제를 단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공급의 편익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고, 그럼 노동공급의 코스트는 뭐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딴 걸 못하죠. 노는 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가를 포기한다. 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 공급은 이 노동과 여가, 노는 거는 이제 유틸리티가 있겠죠. 당연히 노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노동과 여가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을 마치 두 개의 재화처럼 보고 이제 자신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걸로 이제 그 수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일단 여기선 여가는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 둘을 완전히 물 기름처럼 갈라놓기 위해서 원래는 여가 생활할 때 돈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고, 반면 이제 그 소득은 실제로 소득을 쓰려면 여가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있어야지 돈을 쓸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거 없다. 돈 많이 버는 걸 자동으로 충족된다라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나눈 다음에 분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실이랑 약간 다르죠. 분석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그냥 노동시간과 이제 효용에 대한 최저 공급량, 그 한계 분석법으로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이 여가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노동을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노동과 여가의 그 조합에서 노동 쪽을 좀 더 늘리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가 시간과 노동 시간을 이제 시간 단위로 보고 하려고 해요. 결국은 뭐 하루로 친다면 하루에 24시간을 배분하는 건 아니겠죠. 인간이 8시간 정도 자야 되니까 빼면 16시간 정도를 이제 노동과 여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이 오르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더 노동하고 싶을 거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꼭 그럴 보장은 없죠. 그럴 거란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 효과를 생각해 보면 노동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니까 더 하겠지만 소득 효과가 있잖아요. 노동은 소득 효과를 봤을 때 열등제일까요? 정상제일까요? 자, 뭐 생각해 보세요. 로또 맞으면 어떻게 되나? 노동시간 늘리나 줄이나 생각해 봐요. 야, 놀러 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노동시간 줄이거든요. 열등제예요. 여기선 노동은 그 재미없는 돈 때문에 하는 노동이었으니까 돈을 충분히 벌게 되면 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등제예요. 그래서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노동시간 열등제라서 이제 대체효과가 그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시간 늘릴 겁니다. 그쵸? 하지만 소득효과가 더 큰 구간에서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셉적으로 보면 만약에 웨이지가 여기 있고 내가 이제 공급하는 노동시간이 있다고 했을 때 소득효과가 더 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서 소득이 일단 높겠죠. 되게 높겠죠. 로또 정도 맞아줘야 이제 저 상황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이 올라가. 그쵸? 그런데 굉장히 부자가 되면 임금이 오히려 공급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후방 굴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현실에서는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 중에 어느 케이스가 더 많겠어요? 보통은 아래쪽이 많습니다. 현실에서 관찰해 보면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더 높은 편이라서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 공급이 늘어난 경우들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방식으로 많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너 임금이 너 지금 뭐 시간당 10,000원 줬는데 11,000원 주면 얼마나 더 일할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개별적인 측정을, 이것도 윌링리스 덕셉이 있거든요. 다 더해서 수평합을 하면 시장 공급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노동 공급 윌링리스 덕셉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수평으로 쫙 합치면 시장 공급 곡선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노동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개별 노동 공급의 수평합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상. 역시나 얘네들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임금 이외 요인, 그러니까 축변수 이외 요인으로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곡선을 이동시키겠죠. 일단 선호나 사회규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인구 변화, 그리고 기회나 웰스의 변화도 그 설명을 하는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면, 일단 노동에 대한 선호나 이런 게 달라졌을 때 노동 공급에 대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 노동 시장의 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만 할 수 있는 일로 인식했는데 뭐 어린이집 교사는 여성만의 일이야 이랬는데 이제 남성도 할 수 있다 인식이 달라져서 성구분 없이 하면 되지. 뭐 스튜디오스 여자만 했다면 남자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남자만 하는 노동에도 라고 규정돼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인식이 바뀌면서 버스 운전사 여성이 할 수도 있지 트럭 운전사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풀이 달라지잖아요. 노동 공급의 노동 참여가 증가한다는 것은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부문에서 시장 노동 공급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풀이 넓어지니까. 실제로는 여성이 노동 참여가 극대화됐던 건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쟁 때문에 노동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니까 국가적으로 장려를 했었죠. 그다음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평합 할 일이 많아지겠죠. 인구 100만 명의 경제, 1000만 명의 경제는 수평합을 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회나 부의 변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커피를 예로 들어보면 원래는 커피를 내려서 이제 주잖아요. 그건 우리 저쪽 보헤미안 있잖아요. 그건 되게 오래된 커피집이거든요. 거기는 바리스타가 완전 전문 교육을 받은 바리스타가 이거 굉장히 많은 고도 인적 자본이 들어갑니다. 내려야만 할 수 있었는데 에스프레소 기계가 그 커피 시장에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렸죠. 이제는 그 꾹꾹 누를 줄 알게 되면 그 착착착 이렇게 하면 커피가 균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질 높은 커피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마실 만한 정도는 되는 품질의 퀄리티의 커피를 미숙년자가 잠깐의 교육 훈련만으로도 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되자 이제 커피 노동 시장에서는 이제 노동 공급이 확 증가했죠. 풀이 엄청 넓어진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동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엄청 고급 노동이었던 커피, 물론 지금도 드립 커피는 비싸요. 바리스타가 내리는 거는.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커피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의 변화는 뭐냐면 웰스, 여기서 부는 부유하다 할 때 부 웰스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자산 가격이 확 올라갔다. 아니면 사고 실험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 땅 밑에 뭐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됐는데 다들 그 유전 하나씩 갖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부자가 됐어. 그러면 노동 공급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로또를 맞았어.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밸류어블한 그만한 저기가 있어서 단체로 부자가 됐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체로 카타르나 사우디처럼 됐다? 그러면 노동요인 줄겠죠. 놀러 갈 생각부터 할 거 아니야. 다 같이 이제 어디 가볼까? 막 이러면서 놀궁리 먼저 하지 이력서 어디다 낼까? 이러진 않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사고 실험 해보면 명확히 나오죠. 노동 공급을 줄입니다. 반대로 단체로 가난해지면 이제 그 얘기는 반대가 되죠. 노동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가 소비 재배분의 측면에서는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 라인, 자 지금 상품 구매한 쪽 이쪽이 타입 A거든요. 이 동네에 있는 소비자가 이 디맨드 라인을 형성하게 만든 소비자들이 그 소비한 소비자고 이쪽이 이제 소비를 안 한 소비자니까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을 아무나 골라서 소비를 하게 만들면 여기서는 지금 윌링스 투 페이가 35인 A랑 윌링스 투 페이가 25인 B를 이제 소비를 바꿨어. 얘를 소비 안 하게 하고 얘를 소비하게 만들면 얘는 원래 플러스 5의 잉여를 얻고 있다가 소비 안 한 상태로 가게 되니까 제로가 되죠. 그래서 5의 소비자 잉여를 얻고 있다가 제로가 되고 그래서 5가 깎였죠. B는 소비를 안 하고 있어서 제로의 잉여를 갖고 있었는데
25의 윌링니스 투 페이를 가진 애한테 $30를 쓰게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 5만큼의 잉여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잉여가 양쪽 다 감소했어요. 그리고 총 잉여는 5에서 마이너스 5가 감소했어요. 이걸 일반화하게 되면 사실 이 라인에 있는 누구를 고르고 이 라인에 있는 누구를 골라도 소비를 재배분하면 무조건 감소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엄밀하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파레토에서는 불가능하다. 소비 측면에서는. 공급 측면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공급도 이제 이쪽은 상품을 공급한 공급자, 이쪽은 공급하지 않은 공급자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둘을 이제 합니다. 이러면 이제 수량이 일정해지니까 수량은 건들지 않고 공급만, 다른 모든 조건 동일한 상태에서 공급만 바꿔보는 거잖아요. X의 입장에서는 이 공급했던 애는 원래 5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고 있었는데 이제 공급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제로가 됐죠. 그래서 5만큼 깎였고, Y는 윌링니스 투 억셉이 35인인데 $30에 공급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었죠. 즉 5만큼 생산자 잉여가 줄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식감소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배분해도 총익은 감소한다라는 걸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겠죠. 거래량을 조정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량을 강제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을 텐데 먼저 원래 사회적 총익이 이만큼이었어요. 수량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 총익이 줄죠. 주는 게 눈에 명백하고. 그럼 거래량 늘리면 거래량 늘리면 방금 막 스쳐 지나갔지만 늘어난 것 같죠? 늘어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네거티브 밸류거든요. 그래서 깎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로 거래량을 조정해도 저 소재 서플러스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도 완전 경쟁 시장은 보다 더 많은 사회적 잉여를 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파레토 효율적이다.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하에서는 각 이제 행위자들, 소비자와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남의 이익에는 관심 없이 자기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 미시적 인센티브만 추구하는데도 거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소비하거나 뭔가 할 때 야 이것이 지금 거시 불안정성을 야기할 텐데 이러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냥 자기 보고 이게 이득인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거죠. 여담으로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했지만 자유시장의 옹호론자는 아니었어요. 그 국부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국부론 전체 보이지 않는 손 얘기는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 아담 스미스 전체 저작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2번 나옵니다. 국부론에서 한 번, 도덕감정론에서 한 번. 그게 중심인 책이 아닌데 이제 후대 사람들은 다 그냥 자유시장을 예찬하거나 뭐 옹호론을 만든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개입에 대해서도 별 거부감 없고 아담 스미스 책 보면 필요하면 해야지 뭐 이런 정도의 되게 상식적 입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워낙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저작이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레토 효율성이 공정성과는 또 무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초기 소득 분배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깨게 되면 좀 더 공평한 상태나 공정한 상태로 가려고 하게 하면 그 뺏기는 쪽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 경제 전체가 하나의 거시경제라고 하고 뭐 여기 한 명이 거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어. 나머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 라고 하면 사실은 그 집중된 부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사람은 그렇다고 굶어 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레토 개선은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 부가 줄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파레토 개선은 이런 부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리주의식으로 가자니, 공리주의라는 것은 이제 각 사람들의 편익을 서메이션해서 그걸 극대화할 수 있으면 누군가의 부가 좀 낮아지더라도 괜찮다라고 해서 아까 같은 극단적 사례는 설명할 수가 있죠. 더 나은 상태야, 공리주의 입장에서. 근데 공리주의 입장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니 이건 또 반대로 한 개인이 굉장히 큰 손해를 강요하게 되는 대신 나머지가 굉장히 큰 편익을 얻게 된다면 그걸 또 정당화하는 문제가 생겨요.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으니 만족감을 더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는 이 만족감, 편익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 심리적인 강도 열망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욕심쟁이가 짱이에요.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와 강렬하게 원해 진심이야. 그럼 그 사람 가중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실 태생적으로 더할 수가 없어요. 그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은 질적인 거지 양적인 게 아닙니다. 덧셈이 어려운데 공리주의를 하려면 더해야 돼요. 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틸리티를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룰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경제학에서는 아직 많이 발전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시장 메커니즘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손 혹은 미시적 최적화가 거시적인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요 논의가 가능하게 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재산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가격이 우리 의도된 대로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잘 작동하면 일단 기본은 돼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아까 말했던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미시적 최적화가 거시적 극대화로 가지 않아요. 거시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돼요. 일단 재산권 먼저 얘기를 하면 일단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기초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네 거, 내 거 이거는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너무 직관적이어서 직관적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도 쉽게 알아요. 그래서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네 거야, 내 거야. 뭐 넘어오면 다 내 거. 뭐 이 선 넘어오면 내 거야. 뭐 그거는 너무 쉬운 개념이라 인지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근데 그게 제도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분명하게 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공유자원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 공유자원이라서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 진짜 영해가 하나도 안 겹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요. 거기는 주인이 없거든요. 어느 나라 소유도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겠죠. 그럼 먼저 먹는 게 임자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가서 막 물고기면 물고기, 뭐 지하자원이면 지하자원 미친 듯이 캐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됩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심하게 하게 돼요. 뭐 공해도 발생하고 막 방사능 폐기물 이런 거 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재산권이 불분명해지게 되면 배제성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 실패가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불리웁니다. 근데 아무튼 재산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품의 그런 유통들이 극대화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가격도 이게 되게 대단한 게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런 건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이어폰을 뭐 경매로 한다. 근데 경매를 돈으로 안 하고 그냥 얼마나 열망하는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말주변이 좋거나 아니면 막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막 이런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꺼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그런 갖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은 관측할 수가 없으나 놀랍게도 마켓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숫자화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경매잖아요. 영화에 많이 나오죠. 뭐 500, 뭐 550, 예, 1000까지 나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숫자화돼서 나오는 건데, 물론 그게 열망이랑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마켓에 뭐가 던져져도 그 마켓은 값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생판 처음 물건이 나왔어. 처음 보는 물건이 나왔어. 이게 가격이 얼마가 합당한지 모르겠어. 마켓에 던져 넣어요. 그러니까 시장 거래를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합니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거래가 반복되게 되면 점점 보정됩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낮아지고요. 지나치게 낮으면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높은 경우라면 공급자들이 여기 블루오션이다 이러고서 들어오면서 낮아지고, 지나치게 이제 낮게 형성되면 반대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뭘 던져 넣어도 가격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확률 사건 같은 경우도 시장 형성되죠. 경마 같은 경우는 그 말들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매겨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베팅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더 일반화하면 이제 스포츠 베팅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불법이지만 극히 일부를 제하고는 그게 완전 자유화되어 있는 데서는 별의별 걸 갖고 이제 베팅을 하는데, 뭐 훌리건이 나올 것이냐, 뭐 난동이 펼쳐질 거냐, 뭐 이런 걸로도 베팅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도 만약에 충분히 다수 거래가 되게 되면 꽤 정확한 예측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측력 때문에 대선 예측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베팅을 하는 걸로 이제 각 당선될 뭐 오바마 주식, 뭐 트럼프 주식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트럼프 올라가네?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마켓도 존재합니다. 정보를 가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충분히 잘 그런 노이즈 없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이 가격은 굉장히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제대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약간 다른 얘기로 이 가격이 주는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좋은 얘기가 채권이에요. 채권이란 게 뭐냐면 일종의 증서인데, 채권 발행자가 뭐 2019년 1월 1일에 1억 이렇게 적혀있는 만기일과 액면가가 있는 종이 쪽지인데 그걸 발행을 해요. 그러면 그 쪽지를 구매한 사람은 그 시기에 만기일에 그 쪽지를 갖고 발행자한테 가면 그 돈을 줍니다. 액면가를. 그러면 실제로 거래될 때는 2018년 말에 거래될 때는 그 1억보다는 작은 금액에,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겠죠. 그거 잘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런 제도지만 결국 그냥 내가 그 채권을 사는 가격으로 내가 그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채권을 산 가격이랑 만기일의 차이가 그냥 이자인 거지. 그럼 이게 대부랑 뭐가 달라요? 결국은 그냥 단순 대출이랑 똑같거든요. 내가 그냥 저 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채권을 8천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8천만 원 빌려줄게. 이자 2천만 원 줘라. 2019년 1월 1일에 계약한 거 다르지 않죠. 그런데 채권은 18, 19세기 때 이제 생겼고 그 제도 자체가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대출, 그냥 진짜 허생이 저기 누구한테 돈 빌릴 때처럼 야, 나 사업할 건 돈 좀 빌려주라. 그럼 될성 부른가 이렇게 보고 막 빌려주잖아요. 그 방식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채권은 그 18, 19세기 생겼는데 채권이 도입되면서 대출 규모가 폭증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일반 대부는 말 그대로 정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줄 사람이 제대로 갚을 수 있는 건지를 일일이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은 뭐가 되냐면 채권 되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이제 1년 만기 뭐 1억 채권을 냈다. 채권 가격이 3천만 원이야. 우와, 수익률이 높구나. 이러면 안 돼요. 못 갚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그게 채권을 계속 거래하니까 처음에는 잘못 채권 가격이 설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서 이제 그 기업의 채권이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안 사는 거예요. 이게 망할 것 같은데? 그게 가격으로 드러나요. 그런 생각을 채권 시장에서 한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니까. 반대로 이 기업이 되게 믿을만해, 잘 되는 기업이야. 그럼 가격이 계속 오를 겁니다. 왜냐면 얘는 확실히 갚는다는 걸 아니까 사람 자꾸 사거든. 그래서 개별적인 대출 심사를 할 때는 그런 남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의사가 가격으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요. 그것도 큰 손일수록 큰 가중치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채권 시장의 큰 손들은 어떻게 큰 손이 됐겠어요? 성공적인 투자를 많이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큰 손이 됐겠죠. 그러니까 정보력이 역사적으로 더 정확했던 애한테는 가중치를 더 크게 주고 신규 진입자들은 가중치가 되게 적은 거죠. 그러니 점점 효율성을 더 달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그널이 더 정확해지니까 채권 시장은 메커니즘적으로 똑같은 대부 시장의 일종이지만 효율성이 달라진 겁니다. 정보 유통이 아예 근원적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의 신호로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본 전제들이 완전 경쟁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전제들이 충족돼 있다면 효율성을 달성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장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재산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가격이 경제 신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런 미시적 최적화가 거시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배울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경쟁시장 경제 전체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반 균형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 부분만 봤죠. 끼케야 한 경제 주체, 한 기업 혹은 하나의 뭐 공급자, 하나의 수요자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이제 이거를 모든 부분으로 확대해서 일반화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방법론적으로 어려운 주제라 컨셉만 볼 거예요. 만약에 모든 부분에서 시장 균형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뭐 노동시장이면 노동시장, 뭐 요소시장이면 요소시장, 최종재 시장, 모든 시장들에서 전부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걸 일반 균형,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실제로 그 일반 균형 이론에서는 그러한 일반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하지만 증명을 했어요. N개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항상 존재한다. 몇 가지 전제를 충족한다면. 근데 이제 난제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균형의 존재는 균형 분석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존재성. 일단 균형이 존재하나 그다음에 그 균형이 안정적인가를 봐야 되는데 안정성 증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다이나믹하게 그쪽으로 가는 거를 따뚜노망이라고 불어를 써가지고 불어인가? 아무튼 그 궤적이 그 균형으로 가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뭐가 없이는 증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완전 경쟁 시장 일반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뭐 이걸 증명하진 않을 거고요. 스케치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 입장에서 한번 보고 생산 입장에서 한번 보고 산출력 수준에서 한번 봐서 아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자, 소비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재화를 재분배해서 다른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누구의 후생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가
맞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 균형 상태에서는 소비 효율성이 달성이 돼요. 이거는 우리 PPF 배웠잖아요. PPF의 유틸리티 버전, UPF, 유틸리티 퍼시빌리티 프론티어라고 해서 이 프론티어 상에 있는지로 검토할 수 있거든요. 다만 공정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레토 효율성 개념 자체가 공정성과 무관한 개념이에요. 생산 효율성, 이건 PPF의 경계선에 있느냐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의미합니다. 일반 균형에서는 생산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뭐 증명을 자세하게는 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 PPF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제화가 있는 경제에서 우리 코코넛 물고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코넛과 물고기로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로빈슨 크루소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물고기를 하나도 안 잡은 상태에서 코코넛에만 올인하면 30개를 이제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코코넛을 하나도 안 채취하고 물고기만 열심히 잡으면 40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중간하게 하게 되면 그 모든 가능한 점을 찍었을 때 이 사람은 이만큼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흐린 회색 부분이 도달 가능한 영역이지만 내부의 영역들은 에피션트하진 않습니다.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C 같은 점이 그에 해당이 된 거죠. 반면 A나 B 같은 점들은 도달도 가능하고 에피션트합니다.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식의 차트에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점을 가로축과 세로축을 가지고 여기서 새로 4등분을 합니다. 4등분, 네 구역으로 분리를 해요. 그랬을 때 요 1,4분면에 해당된 영역에 도달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그 점들은 전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C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으면 요 영역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은 여기도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하니까 파레토 개선이죠. 어떤 산출량도 감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이제 그럼 그 색칠된 영역으로 나타날 것이고, 효율성은 경계에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는 어떤 점을 하더라도 그 사사분면했을 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점들이 존재하거든요. 오로지 이 경계에 있는 애들만 사사분면이 공집합이 돼요. 그래서 효율적이다. 경계가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PPF 상에 있는 산출 수준이다. 아까 그 A점 기억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더 높은 선으로 하는 다른 점이 있다면 A라는 점은 파레토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극단적으로 지금 A랑 B를 비교했으니까 고만고만한데, 만약에 이런 점 봐요. 얘도 효율적이거든요. 경계니까. 근데 이 점은 진짜 물고기 하나도 안 먹는 거 좀 심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호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화의 생산 구성을 바꿨을 때, PPF니까 생산 구성을 바꿨을 때 어떤 누구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산출량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균형은 그런 산출량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PPF에서 만약에 이 사람의 유틸리티도 이 재화 두 개니까 유틸리티 펑션을 인디퍼런스 커브로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스쳐 지나간 거기가 최적점인 거예요. 효율적이고 산출 수준에서 효율적이면서 이 사람의 만족감의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점이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산업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모든 상품들이 일반 균형 상태에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균형 상태에서 제2번째 상품 하나가
수요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품 J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겠죠? 수요국수는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VMPJ가 올라가겠죠? 유발 수요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P 곱하기 MPJ니까. 그 제2번째 분야의 뭔가 그 산업들의 생산들, 그러니까 제2상품에 필요한 노동력, 제2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본, 제2상품에 필요한 토지량이 올라갈 테니까 이 상품 J를 만들기 위한 요소들의 수요가 올라가겠죠. 그쪽 시장이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시장에서 일단 시작된 수요 증가가 제2상품과 관련된 생산 요소들의 수요를 유발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의 자원들이 제2 부분의 생산 요소로 이동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동하는 것이 모든 부분의 이윤을 다 높여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얘가 가서 들어간 애는 제2 부분은 블루오션이 됐으니까 이득일 것 같은데 기존 부분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쪽은 또 그쪽대로 희소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보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다 이윤이 높아지니까 파레토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결국은 그 이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VMPJ와 나머지 부분에 이게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동을 하게 되겠죠. 평준화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도 손실 없이 진행이 되니까 파레토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아지면 다시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바로 일반 균형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A라는 분야, 여기서는 콘 분야고 여기는 휘트인데, 그러니까 옥수수 산업이 이쪽 밀 산업인데, 만약에 현재 상태가 콘은 이쪽이고 밀은 이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분야에서 이쪽 분야로 계속 이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계 생산성은 체감하니까 이쪽은 노동력이 줄어들어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쪽 노동력이 계속 들어와 노동이 흔해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웨이지가 부문 간의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종재 시장과 이런 그 요소 시장들이 서로 유발 수요가 존재하고 뭐 어떻게 되더라도 이제 각각의 지점에 각각의 수요와 공급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이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가장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는 지금 엄밀하게 안 했어요. 컨셉만 본 겁니다. 나중에 상급 수업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되게 바람직한 상태죠. 그러니까 특별히 중앙 통제도 없고 그 모든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거시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강력한 가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시장이 다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재산권이나 소유권 그리고 특수 상품들도 있어요. 상품들의 전제가 되는 그런 전제 조건들을 충족 못하는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충족 못하는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장에서 제대로 배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우리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은 결국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보는 거예요. 독점이 형성되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 이것도 일종의 그 책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비용을 아무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비용은 발생하는데. 그리고 불완전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누군 더 많이 알고 있고 누군 더 적게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비용이 많은 쪽이 적은 쪽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재나 공유자원, 정보재 같은 것들도 이제 다양한 수준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상품과 좀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공이 시장에 내비두면 사회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옵니다. 비효율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입하는 게 파레토 개선이 돼요. 예를 들어서 독점 시장이다라고 하면 그 독점을 깰 수 있다면 깨는 것이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물건을 더 싸게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참가자들은. 반면 정보재 같은 경우는 시장에 내비두면 가격이 너무 싸져서 아무도 안 만들려고 해요. 되게 밸류어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반대로 좀 독점권을 일부러 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독점 무조건 나쁜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그 경제에서 잘 못 다루고 있는 이 공평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경제 생활이라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효율성은 아니잖아요. 그쵸? 효율은 그냥 도구죠. 내가 집에 가는 뭐 효율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뭐 결국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경제 생활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진정한 목표는 그냥 행복이죠. 말 그대로 그냥 질 높은 삶을 사는 거, 퀄리티 높은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스럽게 살다가 제 수명이 닿으면 살만한 삶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좋은 사회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경제 생활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부의 분포를 보면 되게 특이한 게 부의 분포가 극단적으로 불균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는 재미난 차트인데 뭐냐면 그냥 여기 제일 가난한 사람이 서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60만 명을 다 모았어. 그래서 지금 가난한 순부터 막 해서 여기 부자까지 왔어요. 여기가 최고 부자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금 10x10이니까 한 칸이 10분이 100번 하위 1%, 상위 1% 이런 거겠죠. 그러면 요 사람 상위 10%예요. 상위 10%의 부. 일단은 하위 90% 제일 가난한 90%의 부는 요만큼이에요. 상위 10%는 그보다 훨씬 커. 면적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상위 1%의 부는 훨씬 커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요 상위 1%를 다시 또 일렬정리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100분위로 나눕니다. 거기서 다시 10%는 이 주황색이 되는 거고 1%죠. 탑 0.01%는 지금 사이즈가 거대한 원인데 나오다 말았죠. 저렇게 그립네요. 이 차트를 넘어갈 정도로 커집니다. 부의 분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아마 이렇게 봐도 별로 감이 안 오실 텐데 만약에 우리 재산이 우리 가계 재산 10억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체감이 되게 해볼게요. 10억이라고 하면 되게 꽤 부자인 거죠. 못 사는 거 아니지. 그쵸?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는 조 단위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잘 사니까 재벌이니까 그 정도 얘기죠. 이 단위가 여러분들은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자, 여기다가 여기 1cm 정도를 하려 해가지고 여기에 10억을 넣어봐요. 그러니까 10억을 가진 사람의 빈도수는 여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그럼 조는 어디다 그려야 될까요? 저기쯤에 그리면 될까요? 자, 일단 조는 10,000억이죠. 맞아요? 1만억 1조 맞죠? 그럼 10억이죠. 1000cm를 가야 돼요, 저쪽으로. 1000cm 몇 미터인지 아세요? 10m. 맞나? 네. 10m. 10m니까 저기 나가야 돼.
거기서 점을 찍어 1조가 찍혀요. 그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게 부의 사이즈를 우리가 전혀 가늠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저도 산수 계산해보고 놀라는 건데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되게 많이 쓰잖아요. 1조를 100만 원씩 쓰면 얼마나 걸릴까? 그냥 진짜 산수하면 나오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사고로만 40년, 50년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산수를 계산해보면 2700년이 나옵니다. 2700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100만 원 써야지 다 쓸 수 있는 돈이 1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한평생에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마약 거래를 했다든가 이런 걸로 벌 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그냥 경제 생활을 해서 버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장사를 했는데 잘 됐어.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액수들이 나오는 시스템, 프로세스는 뭐냐면 반드시 균등 성장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는 뭐 매월 1000만 원씩 벌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초기에 벌기 시작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대동소이한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률이 높아서 그걸 계속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거예요. 복리식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사람도 거의 그 사람이 80년대 벤처 차리고 지금 몇 년 지났냐? 한 30년 지났죠? 30년 지나서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됐는데 그 돈을 그 사람이 번 돈을 나누기 30해서 1년에 그 액수씩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기하 평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의 성장률로 계속 그 기업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수적인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것을 지수적 성장은 인간의 직관과는 되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같은 거 탐구 생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방학 때 풀어보는 뭐 이런 거 보면 뭐 2배씩 증식한다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증식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종이도 접으면 2배 되잖아요. 0.1mm짜리 종이를 몇 번 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단다. 뭐 이런 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방학 숙제로 해보라고 한 게 있었어요. 해봤더니 43번 접으니까 돼. 그러니까 접을 수만 있다면 43번을 접을 수만 있다면 두께가 38만 7천 킬로미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0.1mm짜리가.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 시스템이 공평하냐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은 건 확실해요. 평등하지 않아. 그럼 룰이 공정하지 않으냐? 그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정한 룰의 게임이 불공평한 결과로 가게 되는 게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 말고 이거는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아무 적이 없으니까 이 공정성을 어떻게 룰로 만들 수 없느냐? 공리주의 같은 것들이나 뭐 아니면 완전 평등주의, 그냥 똑같이 나눠줘 버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양극단은 전부 다 이제 심각한 결함들이 있어서 힘들고, 그나마 지금 제일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롤즈의 정의론에 나오는 논인데, 아직 그 사람의 가설조차도 지배적인 가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안한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미니맥스 프린시플이라고 이제 가장 적게 분배받을 사람의 분배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제 컨셉으로 한 게 그 존 롤즈의 케이크 커팅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건데, 케이크를 분배할 문제예요. 그래서 N명의 사람들이 케이크를 이제 조각해서 자를 건데 어떻게 분배할 건지 막 의견이 의급분분해. 그때 이제 롤즈가 한 얘기는 이런 게 제일 이제 정의롭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칼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면 자기한테 큰 걸 가져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누가 칼을 쥐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룰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쥐게 될 사람이 가장 마지막 조각을 가져가자. 이렇게 하면 내 케이크를 엄청 먹고 싶으면, 내가 먹을 케이크를 극대화하려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가져갈 테니까 내가 제일 작은 조각을 가져가겠죠. 걔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케이크 커팅에서 그러면 균등하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제일 크게 가져가게 되니까. 그리고 롤즈가 또 하나 얘기한 건 뭐냐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룰 세팅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라고 해서 무지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제 룰을 어떻게 세팅할까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효율성 좀 떨어지지만 고만고만하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선택지 사회적인 뭐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효율성은 달성하지만 부분배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리는 분배가 있어요. 어느 거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내가 지금 위너인지 루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너 루저가 어느 정도 확립된 상황이면 이거는 이제 양보 안 하죠, 위너들이.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아웃컴은 모를 때 무지 이그노런스 한 상태에서 룰 세팅을 해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우리도 그런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룰 세팅할 때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많이 하잖아요. 자, 이거는 결과가 극단적으로 공정한데 결과가 불공평한 사고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 아니고 해보려면 할 수는 있어요. 자, 원래 동전이라는 게 두 번 던지면 분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H가 앞면이거든요, 헤드. 한 번도 안 나올 경우, 한 번 나올 경우, 두 번 나올 경우인데 마치 독에 걸린 모에서 거리나 도가 확률이, 아니, 개나